연탄불이 지글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아저씨, 방 하나만, 오늘 밤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죠. 고개를 들자 마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쇼커트 머리에 화장기라곤 없는 얼굴. 그런데 눈빛만은 무섭도록 살아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냥 갈 곳 없는 사람이요.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내 가슴까지 흔들었죠. 이 밤에 여자 혼자 떠돌다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시작될 이야기가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연탄불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우리 운명처럼 말이죠. 여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저 무릎을 꼭 껴안고 연탄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말을 건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먹기 시작했죠. 후루룩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 입에 넣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여자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나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의 생기가 조금 돌았습니다. 저 숙자라고 해요. 김숙자. 이만호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니 다시 연탄불만 바라봤어요. 먼 데서 왔어요. 아주 먼 데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나 역시 그랬으니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 보니 숙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릇들과 오늘 아침 내가 쓴 컵까지 깨끗이 씻어 놓았더군요. 아, 그냥 놔두시지. 미안해요. 손이 근질거려서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요. 괜찮아요. 고마운 일이죠. 나는 마당으로 나가 연탄을 날랐습니다. 요즘도 연탄 쓰는 집이 몇 있어서 알바로 배달을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긴 해도 움직이면 덜 외롭습니다. 연탄 가루가 손에 까맣게 묻었어요. 장갑을 벗고 수돗물에 손을 씻는데 숙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힘든데요? 전 힘 좀 쓰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연탄을 날랐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움직였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았을 때 숙자는 조금 편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묻은 연탄 가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게. 전에도 이런 일 하셨어요? 비슷한 거요. 아주 오래전에. 그녀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아저씨는 혼자 사시죠? 네, 오래됐어요. 자식분들은요? 멀리 있어요. 가끔 전화는 오는데, 바쁘니까요.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반찬을 집어 내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선 무서운 꿈 안 꿔도 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숙자는 작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탄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무슨 꿈을 꿔왔던 걸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숙자는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 빨래, 마당 쓸기.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표정이 늘 굳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연탄을 나르다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숙자가 대문 밖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냥요.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숙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오래 패 끼치는 것 같아요. 뭘요? 오히려 내가 편한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 시선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게 보였거든요. 낯선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동네 입방아에 오를 만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 원래 그래요. 숙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어 보였지만 억지로 삼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숙자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은 깨끗이 개져 있었고 그녀의 작은 가방도 사라졌죠. 떠난 건가?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마당으로 나가 연탄을 날랐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몸이 무거운 건지도 몰랐죠. 연탄가루가 손에 묻어도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박 씨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만호 씨, 그 여자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에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몰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박 씨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연탄만 날랐어요. 근데 말이야, 그 여자 뭔가 수상하더라고. 맨날 두리번거리고. 됐어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박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려니 손이 가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맛을 봐도 아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겁기만 했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외로워지다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바로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죠. 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숨을 헐떡이면서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장 좀 봤어요. 두부하고 파하고요. 그녀가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깜빡했어요. 아저씨 자고 있길래 깨우기 미안해서요. 숙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두부를 꺼내더니 칼로 잘라 접시에 담았어요. 간장에 고추를 썰어 넣고 조심스럽게 식탁에 올렸습니다. 두부 좋아하시죠? 네, 실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두부를 먹었습니다. 간장 찍어 입에 넣고 밥 한 숟가락 떠서 함께 씹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숙자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 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을회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만 또렷하게 들렸죠. 그 여자. 전 남편 숨지기 전까지 그 집에서 안 나왔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엌을 돌아봤어요. 숙자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숙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 남편 숨지기 전까지 그 집에서 안 나왔다는 그 말.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숙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가끔 멈칫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돌렸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탄불을 갈아 넣고 있는데 숙자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연탄 집게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여기 앉으세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는 자꾸 손을 비비작거렸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그 말에 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결혼했었어요. 25에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 사람도 웃고 저도 행복했죠.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숙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욕만 했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이 더럽다고. 그러다 어느 날 손이 나왔어요. 그녀의 손이 팔뚝을 쓸어내렸습니다. 옷 속에 가려진 흉터를 만지는 듯 했어요. 가스불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밥을 태웠다면서요. 안 하면 더 맞으니까. 그냥 했어요. 숙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가려고 했죠.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만 봤죠.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숙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때렸어요. 그날따라 정말 심했어요. 난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었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1시간쯤 있다가 119에 전화했죠. 숙자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은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내가 일부러 늦게 신고했다고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네. 경찰서도 갔었어요. 여러 번요. 근데 진술하려다가 그냥 나왔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 눈빛이. 숙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인간, 죽은 날. 난 그 집에 있었어요. 아저씨도 무섭죠?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숙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숙자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탄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깔린 마당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함께 연탄불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전단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노인 잔치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박 씨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알겠다고 했죠.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숙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거기 가면 사람들 시선 받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숙자에게 쏠렸어요. 힐끔거리는 눈빛, 수군거리는 입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만호 씨, 여기 앉아요. 이장인 한기태가 손짓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자리에 앉자 숙자가 내 손을 살짝 쥐었어요. 식은땀이 손바닥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줬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 잡채, 고기.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계속 들렸거든요. 저 여자 누구래? 만호 씨 집에 들어와 산다던데. 전 남편이 죽었다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숙자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까지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음악이 나왔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노인들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뼉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죠. 그때 숙자가 일어났습니다. 춤출래요? 여기서요? 네. 이왕 온 거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갔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죠. 서툴렀지만 숙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췄죠. 나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숙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쳐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춤췄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자는 피곤한 듯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진짜요? 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연탄불을 살폈습니다. 아직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숙자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좋죠.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뜨거운 보리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조심해야 할 거 아냐? 이장님이 경찰에 얘기 다 했답디다. 숙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나는 창문 쪽을 돌아봤지만 이미 소리는 멀어진 뒤였습니다. 숙자 씨,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봤죠.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연탄 배달을 나갔는데 단골집 아줌마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분명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틈으로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야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네. 어제 주문하셨잖아요. 그냥 됐다니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얼굴에 바람이 스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숙자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문에 붙어 있었어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살인자 옆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구겨 쥐었지만 글자는 머릿속에 계속 박혔어요. 누가 이런 걸. 아저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숙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동네에서 난리 났다고 연락 왔어요. 여자 데리고 사신다면서요? 그것도 남편 죽인 여자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사람은. 오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까지 손가락질 받고 계신 거 모르세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제가 뭘 모릅니까? 당장 그 여자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가겠어요. 딸아이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더 심했습니다. 아빠, 창피해서 밖에도 못 다녀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이상한 여자랑 산다고. 민주야, 그 사람은. 됐어요. 이제 아빠랑 연락 안 할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받침대를 내려놓는 순간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숙자가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나 때문에 이 집, 이 마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자식분들한테도 욕먹고 동네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아저씨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진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였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떠날게요. 그게 맞아요. 어디로요? 어디든요. 멀리요. 아저씨한테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가지 마세요. 숙자가 멈춰 섰습니다. 등만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방문을 닫았죠. 연탄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죠.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니 숙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요. 새벽에요? 이게 좋아요. 아무도 안 볼 때요. 숙자가 지퍼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비켜주세요. 안 돼요.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는걸요. 숙자의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나도 혼자는 싫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말소리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 자식들은요? 동네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아저씨는 여기서 평생 사신 분이에요. 이 동네가 전부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숙자의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동네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떠나요. 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나도 도망칠래요. 당신하고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마주 앉아 계획을 짰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전에 기관사 할 때 알던 사람이 있어요. 작은 도시에 살아요. 거기 가면 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숙자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만호라고 불러요. 이제 아저씨 소리 듣기 싫어요. 숙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사진 한 장.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숙자도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였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버스 타고요. 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 씨, 나와봐요. 이장 한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더군요. 대문을 열고 나가니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만호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 여자 말이에요. 한기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경찰한테도 연락했어요. 조사 나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전 남편 사망 건 말이에요. 수상한 점이 많다던데요. 한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뭐든 경찰이 판단할 일이죠. 어쨌든 그 여자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법보다 동네 사람들 마음이 중요하죠. 만호 씨도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한기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자가 방문 뒤에 서 있었어요.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죠. 아저씨, 나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거, 이젠 지쳤어요. 숙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보였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가요. 같이요? 네.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만호 씨.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숙자야,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살아. 숙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연탄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란히 앉아 내일을 준비했죠. 바깥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숙자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나는 그 옆을 지켰죠. 이만호, 김숙자 씨 맞습니까? 젊은 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표정이 무겁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 진술하러 왔어요. 숙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조사실은 춥고 딱딱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형사 2명이 우리 앞에 앉았어요. 김숙자 씨, 남편 사망 당일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숙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밤 11시쯤이었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매일 그랬으니까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고 그냥 끝나길 기다렸죠. 그 다음엔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뒤돌아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도 안 쉬고요. 숙자가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냥 바라봤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1시간. 아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안도감이 들었어요.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가 나갔고 우리만 남았어요. 숙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참 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김숙자 씨, 부검 결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남편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되고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고 시각이 새벽 1시 15분이니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었네요. 숙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망 원인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심장마비예요. 외부 충격이나 약물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진료 기록도 확인했는데 남편분은 고혈압과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어요. 주치의 소견서도 있고요. 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혐의점이 없습니다. 신고가 늦었던 건 문제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고요. 형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사건 종결입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숙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숙자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만호 씨. 옆에 있어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기태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나는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심장마비였대요. 한기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오해였다는 거네요? 네. 숙자 씨는 피해자였어요. 한기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어요. 미안합니다. 작게 중얼거리고는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숙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연탄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갔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역 근처에 조그만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10,000원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숙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간판에 제 이름도 넣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호와 숙자 내 국밥. 글씨가 투박했지만 우리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 진한 육수를 만들고 숙자가 밥을 지었죠. 손님이 들어오면 함께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4명. 그래도 괜찮았어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택시 기사님들. 국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죠.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숙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손님들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숙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매출 괜찮았어요. 20만 원 넘었어요. 진짜요? 대박이네요. 숙자가 좋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나도 덩달아 웃었죠. 우리는 조그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나눠 쓰며 먹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숙자야. 네. 행복해요? 숙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워요. 꿈 같아서요. 꿈 아니에요. 내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게 우리 진짜 인생이에요. 숙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만호 씨.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 줘서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더 고마운걸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위층 작은 방이 우리 집이었어요.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연탄불 대신 전기장판을 깔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숙자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별이 보였어요. 만호 씨, 별 봐요. 엄청 많죠? 그러네요. 나도 창가에 섰습니다. 숙자 옆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습니다. 저기 저 별 보여요? 제일 밝은 거요. 네, 우리 별이에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저 별 보면서 버텨요.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만호 씨. 응. 이번 생은 당신이 끝까지 내 편이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하죠. 숙자야. 이번 생엔 내가 끝까지 내 편이야. 숙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숙자가 먼저 부엌에 있었어요. 국물을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요. 네. 오늘도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서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 옆에 섰어요. 밥을 씻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숙자가 국물 맛을 보더니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맛봐요. 국자를 건네받아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았어요. 완벽해요. 그쵸? 우리는 웃으며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을 비췄어요. 간판에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만호와 숙잔의 국밥.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함께 외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탄불은 없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